뉴욕시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 중 중국 출신 망명 신청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남부 출신들에 비해 각광을 덜 받았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교외 지역 거주자, 비당파 유권자, 온건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A에서 한 5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작권 소송에 휩싸인 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원고인 옐로힘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한 공립학교에서 곰팡이가 핀 크림치즈와 상한 음식을 급식으로 배식한 것이 드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내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탑승객 대상 가방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교통 직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뉴욕시 풋볼 클럽 스타디움 건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퀸즈 월렛츠 포인트 개발 프로젝트가 한 단계 진전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서 한 달 새 600억 달러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에 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된다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이민국의 레이더를 벗어나 뉴욕시에 소리 없이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사실상 불법 이민자들인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되는 유입과 경제적, 공간적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시 경관을 폭행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들로 인한 위기가 치안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에는 약 17만 7천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 출신 망명 신청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에 비해 왜 중국 출신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네스 게스트 바루칼리지 교수는 이민국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규모의 중국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 중국 커뮤니티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며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친 중국 정부와 중국의 실업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합법적인 비자 없이 보트나 비행기를 타고 남부 국경지대에 도착한 중국 불법 이민자는 2년 전 대비 2배가 늘어난 5만 2,700명으로 집계되며 이들은 남부 국경지대에 도착해 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행보를 따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부터 뉴욕시에 자리 잡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국인들끼리 민족을 도우면서 숙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은 뉴욕시 보호소 시스템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덜 각광을 받으며 소리 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가정의 평균 가계소득은 7만 5,056달러로 집계되며 뉴욕시 노동력 부족 일자리를 중국 이민자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교외 지역 거주자, 비당파 유권자, 온건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핵심 이유였던 계층의 지지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버지니아주 경선에서 트럼프는 28%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승리했지만 교외 지역 선거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51% 차이로 대승했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샬럿과 롤리 교외 지역에서는 표차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지지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는 점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보다 헤일리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손쉽게 이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승리할 때보다 인기가 크게 줄어 2020년 바이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83%만이 올해도 지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이스라엘 편들기, 경제난 후유증 등으로 젊은 층과 흑인, 진보 유권자들 사이의 지지가 줄었습니다. 반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97%가 다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것은 2016년 그를 지지했던 중도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 유권자들은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이 동일한 42%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는 트럼프는 중도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를 안긴 버지니아주 유권자들은 출구조사에서 전국적인 임신 중절 금지에 반대하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유권자의 9%가량이 트럼프가 아닌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이 아닌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민주당 유권자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5일 경선에서 캘리포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공화당 유권자들은 3명 중 1명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에서 한 50대 한인 남성이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모와 살던 50대 아들 김 씨는 자신의 저지를 비관해 노모를 살해한 후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경찰국은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58세 김건호 씨와 85세 김옥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모자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각각 다른 방에서 발견됐으며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 김 씨는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모친인 김 씨는 피살당한 것으로 판단해 아들 김 씨가 모친을 숨지게 한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아들 김 씨의 사인은 자살이라고 공개하면서도 모친 김 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은 숨진 아들 김 씨의 차량이 몇 달간 먼지가 쌓인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최근 약 4개월간 렌트비도 체납되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아들 김 씨는 과거에 봉제 공장을 운영했었으나 현재는 공장을 접고 노모와 함께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저작권 소송에 휩싸인 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원고인 엘로힘의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노래방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엘로힘 측의 일부분 승소로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료를 물게 된 것에 대한 역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 예능협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고인 엘로힘 측의 부당 저작권료 수수 관행을 알리고 엘로힘 측 부분 승소로 저작권료를 물게 된 뉴욕 뉴저지 일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역으로 원고인 엘로힘의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로힘의 유남현 동부 지부장은 뉴욕의 13개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25개 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로힘이 제기한 소장에는 총 25개 곡에 대해 각 업소별 저작권료로 곡당 15만 달러, 총 375만 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로힘이 애초 주장한 25개 곡 중 18개 곡에 대해 이들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진행되온 소송은 결국 25곡이 아닌 남은 7곡에 대해서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엘로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7곡에 대해서 각 곡당 청구한 금액을 15만 불이 아닌 3,500달러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엘로힘에게 25곡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13개 업체를 비롯해 뉴욕 한인 예능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은 노래방 기계에 25곡을 영구 삭제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 예능협회는 지난 5년간 엘로힘이 제기한 25곡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저작권을 인정받지 않은 18곡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함께 엘로힘을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할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조지아 등 여러 한인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업소는 뉴욕 한인 예능협회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곰팡이가 핀 크림치즈와 상한 음식을 급식으로 배식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뉴욕시와 뉴욕시 교육부를 상대로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습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루클린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이웬 추 뉴욕주 상원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제공된 음식에 곰팡이가 보인다는 불만을 제보받았다고 폭로하며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에서 곰팡이가 핀 크림치즈와 쌀과 콩 한 접시를 학교 급식으로 받은 사진 등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급식 관련 불만 접수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이어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차세대들을 건강하고 영양가 있게 키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셋파크와 베이리치 그리고 다이커 하이츠를 아우르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추 의원은 곰팡이 핀 오렌지, 곰팡이 핀 크림치즈, 상한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은 영양이 풍부한 양질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 급식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피자를 배급받을 때도 고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치킨 너겟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매번 인스턴트 식품에 야채와 과일을 받는데 그마저도 신선하지 않은 상태라는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뉴욕시와 교육부를 상대로 급식 품질 문제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조리 및 저장 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급식 배식과 관련해 식품 안전 및 조리, 저장, 유통 과정에 대한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의원이 이 일을 제기한 문제의 학교에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영양과 맛을 무시하고 값싼 음식들만 제공하는 학교 급식은 학생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음식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먹기를 꺼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운영되고 있으며 번거롭더라도 직접 점심을 싸가서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의 노력이 학교 급식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 내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지하철 탑승객 대상 불시에 가방 검사를 할 것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기관사가 유리병에 머리를 맞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브롱스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역 승강장으로 진입한 열차의 기관사가 유리병으로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뉴욕시 브롱스 170 스트리트 제롬 애비뉴역에서 오전 11시 50분경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8세 여성 기관사로 사건 당시 그녀는 기관실에 있었지만 갑자기 날아든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즉시 사건에 대해 신고했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링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사를 공격한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브루클린 락커웨이 애비뉴역에서 발생한 이후 일주일 새 두 번째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24년간 근무해온 엘튼 스카 차장이었으며 안전상 점검을 위해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었다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목을 공격당해 무려 34바늘이나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카 차장은 열차 내 안내방송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의사 승객이 그를 도와 응급처치에 나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하철 범죄 척결을 위한 5가지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기 소지 등과 관련한 가방 검문을 매주 136개 전철 역사에 94명의 검사팀이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뉴욕 주방위군 750명과 뉴욕시경 250명이 동원됩니다. 또한 폭력범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추진과 함께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의 안전을 위해 기관사 운행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르민입니다. 뉴욕시 퀸즈 윌리스 포인트 개발 프로젝트가 한 단계 진전됐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뉴욕시 풋볼 클럽 스테디움을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새로운 구장 건설뿐만 아니라 시티필드 인근 주차장과 자동차 수리센터 등이 있던 부지에 복합단지를 신축하게 됩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뉴욕시 풋볼 클럽 NYCFC 구장 건설 계획을 승인했으며 NYCFC는 새로운 스타디움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브래드 심스 NYCFC 회장은 웅장한 입구는 구장에 입장하는 팬들에게 스포츠 이벤트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느낌을 줄 것이며 경기장 어느 위치에 앉아도 뉴욕시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CFC는 또 윌리스 포인트가 전철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윌리스 포인트 개발 프로젝트는 퀸즈 시티필드 인근 주차장과 자동차 수리센터 등이 있던 부지에 복합 단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2만 5천석 규모 축구 경기장과 중저소득층 주거시설 2,500가구, 호텔 객실 250개, 8만 스퀘어피트의 소매점, 약 3에이커의 공용 오픈 스페이스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저소득층 주거시설 1,100가구와 정원 650석 규모의 공립학교를 착공했으며 첫 번째 주거시설 880가구는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의회 표결과 시장의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검토 과정을 통과하면 올해 안에 스테디움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텔과 주거시설은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시 의원은 앞으로 2달 안에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프로젝트가 앞으로 30년 동안 6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서 한 달 새 600억 달러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이 은행이 보유한 예금 총액은 772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무디스가 해당 은행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하기 직전인 지난달 5일 대비 7% 감소한 수준이라고 CN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달 6일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뉴욕의 업무용 공동주택 대출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반영해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투기 등급인 BA2로 2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오늘 설명 자료에서 분기 배당금을 앞서 예고한 주당 5센트에서 1센트로 추가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해당 은행의 주당 배당금은 16센트였습니다. 이날 투자자 설명은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전날 1조 3천억 원대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전날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리버티 스트래티지 캐피털 등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총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전 장관을 비롯한 4명은 이사회의 신규 멤버로 참여하며 이 가운데 조셉 오팅 전 미국 통화감사원장이 새 CEO로 선임됐다고 은행 측은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므누신 전 장관 등의 전략적 투자는 다변화되고 우리의 강한 유동성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해외 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정부 예산에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에 대한 생필품 지원금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같은 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 2028년까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이 무료 세무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렸습니다. 서비스는 IRS 국세청이 공인한 자원봉사자들이 돕는 무료 서비스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140곳 이상의 등록처가 개설됐으며 중소기업 오너, 프리랜서, 임시직 근로자 등 모두 가능하며 2023년 기준 가족 합산 소득이 8만 5천 불 미만 또는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소득이 5만 9천 불 미만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는 등록처를 방문하는 대면 서비스와 드롭오프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등이 가능합니다. 한인 2세인 캐서린 김이 최대 방송사인 MBC에서 전국의 뉴스 보도국 운영을 총괄 진두 지휘하게 됐습니다. 한인으로서는 미 언론계 최고위직에 오른 것입니다. 캐서린 김은 최근 보도국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돼 앞으로 NBC 뉴스 보도국의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뉴스 제작 등의 총괄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CNBC, 텔레문도, 로컬 미디어 매체와의 협업을 통해 탐사 및 심층 보도 제작도 진두 지휘하게 됩니다. 뉴욕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김 총괄 부사장은 CBS와 CNN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다 2011년 NBC 뉴스 입사 후 프로그램의 시니어 프로듀서 등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NBC 뉴스 보도국의 부사장을 역임해왔습니다. 뉴저지에서 또다시 휘발유세 인상이 추진됩니다. 특히 그동안 휘발유세에서 면제되어 온 전기 차량에도 연간 수수료 부과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법안은 휘발유세를 매년 갤런당 1.9센트씩 5년에 걸쳐 총 9.5센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휘발유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전기차 소유주에게 올해부터 연 $25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10씩 높여 2029년에 $29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휘발유세는 갤런당 42.3센트인데 만약 주의회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올해부터 매년 7월마다 갤런당 1.9센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9년에 51.5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뉴저지 휘발유세는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